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직원 국어 파트 같이 공부하게 된 강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이 국어 파트는요, 내용이 좀 많고요. 고대 문법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표준어 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문 규정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법 외에도 여러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강 한 강 그 파트별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우리 의문론 고전 문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고전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까지를 차례로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우리가 한 번쯤 배웠던 내용이기는 하지만요, 시간도 또 오래 지났고 워낙에 문법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셔서 중요한 부분만 차근차근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스터디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문법 첫 번째는요, 의문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의문에서요,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국어들은요, 훈민정음이 가장 우선이 되겠죠. 훈민정음은 우리 중세 국어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음으로 쓰여 있는 글을 본다라고 한다는 거는 후기 중세 국어를 보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예요. 초성과 중성으로 나뉘어졌는데요. 우리말은요, 초성, 중성, 종성, 즉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처음 머리에 시작하는 자음을 초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말 초성은요, 자음 17자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발음기관을 상형을 하고요, 거기에 획을 더해서 소리의 자질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때는요, 아설순치후 이렇게 한자로 5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지금과 비슷합니다. 아는요, 어금니 아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입이 있고요. 이게 이렇게 단면으로 자른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빨이 있고, 자, 입천장이 있고, 자, 혀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음은요, 혀가 목구멍을 막는 소리인데요. 지금 얘기하는 이 여린 입천장에 혀 안쪽 부분이 닿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요, 모양은 이 어금니가 이렇게 마지막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어금니에 이런 꺾어지는 모습을 따서 혹은 넘어가는 이 어금니 뒤쪽의 모습을 따서 아음, 혀가 목구멍을 맞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역이 이런 모양이겠죠? 자, 설음은요, 혀설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혀가 윗잇몸, 즉 앞니 뒤에 여기 이런 식으로 닿는 모양을 본뜬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이요, 바로 그죠? 설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혀가 윗잇몸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순음은요, 입술순자예요. 우리 한자의 입구자와 비슷합니다. 입술에서 나는 소리예요. 입술이 닿았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그래서 순음, 입의 모양을 본다고요. 자, 치음은요, 이빨 모양입니다. 이의 모양. 그래서 여기서 시옷이 파생이 됐겠죠. 후음은요, 목구멍 후자입니다. 자, 목구멍은 동그랗잖아요. 자, 바로 이런 그림에서 이렇게 아설순치후 이런 순서로 나와 있구나. 자, 요게 기본적인 기본자 5개입니다. 처음에 상형, 발음기관을 상형한 게 첫 번째고요. 자, 거기에 획을 더하다, 가획입니다. 소리의 세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해서 센 크가 나오고요. 느도 마찬가지로 획을 하나씩 더해서 드트, 부프, 즈츠, 그 다음에 이건 여린 히읗이라고 그래요. 지금의 히읗과 이응의 그 중간 발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채자가 있는데요. 이채자라고 한 건 다를 이자예요. 즉, 이 상형 외에 다른 모양이다라는 건데요. 자, 이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반설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아설순치 후에 그 이응이 있고요. 이채자에 이응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예디응이라고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을은요, 반설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즈 발음이 나는 겁니다.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중성은요, 천지인 옛날 사람은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사람은 곧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천지인 삼재라고 합니다. 이 모양을 상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기본자는 상형을 했고요. 거기에 기본자를 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천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합한 것을 초출자,
한 번 더 합했어요. 이 천자를. 그거를 제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것들을 합한 이런 글자들 있잖아요. 이런 글자를 합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원리가 상형이라는 거, 가획과 합성, 합용을 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 종성은요, 받침자예요, 받침. 하지만 이 종성은요, 원래 따로 만들지 않고 우리 초성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종성은 다시 사용한다. 초성을, 종성부용 초성을 맨 처음 훈민정음 만들었을 때 기본자는 바로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겁니다. 받침이. 자, 제가 왜 이거를 강조를 하냐면요. 요게 16, 17세기 중세국어 후기가 되면은요. 이 받침 자체를 종성부용 초성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종성부용 초성이구나.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초성 체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성은요, 우리 총 23자가 있는데요.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4개로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듯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설, 순치후 했고요. 반설음, 반치음까지 앞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자, 소리의 성질은요, 우리 기본자, 이게 바로 예사소리죠. 평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못 보던 여린이응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자, 거센 소리 이런 거 자청음이라고 합니다. 크트, 프츠, 흐까지가 되겠죠. 좀 더 센 소리, 격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된 소리는요, 전타금입니다. 우리 끄뜨, 뿌스쯔. 자, 특이한 거는 이거 역시 이렇게 2번 쓰는 이런 경음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울림소리, 지금은 리을, 그죠?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비음과 유음 요것만 남았지만요. 이 당시에는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예디응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이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기본 자음과 모음은 28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란말싸미로 시작하는 그 글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 만들었을 때는 28자구나. 자, 두 번째 전타금 된소리입니다. 기본 자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28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본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린이응과 이응은요, 음가가 없이 부호로만 사용된다. 여린이응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음을 된소리 낸다 라든지 이런 문법적인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응의 음가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아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럼 이 음가는 이응과 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가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타금을 포함하여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기본 자음과 모음은 34자이다. 모든 합용과 이런 것들 포함입니다. 자, 34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의문에 합용병서와 순경음, 무브프프가 있는데요. 합용병서는요, 서로 다른 글자,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글자잖아요. 이런 모양을 합해서 만들어진 합용병서, 나란히 병자예요. 그 다음에 순경음은요, 위아래로 연달아 쓴 연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는요, 15세기에서 16세기 넘어가면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쓰였던 것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했냐면 약간 위 이런 식으로 읽어요. 자, 실질적 음가를 가지고 있지만 초성체계 전체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연서와 병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그 기본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중성체계입니다. 자, 모음이죠. 우리 이거 크게요.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이라고 하는데요. 혀의 위치입니다. 전설모음은 발음해보면 아실 거예요. 이 발음해보시면요. 이 혓바닥이 앞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중설모음은 중간에 떠 있는 겁니다. 그죠? 중간에 있고요. 후설모음은 뒤로 확 수축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런데 지금은 요거의 구분을 조금 다르게 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요, 혀의 높낮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떠 있으면은 고모음이고요, 아래쪽에 있으면 중모음이고요, 저모음은 턱을 내려서 낮추기 때문에 이게 저모음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단모음이 지금은 10개이긴 하지만요, 이 당시에는요, 기본자, 네, 이렇게 천지인에다가 한번 초출한 요 글자까지를 단모음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부분, 이 추가가 된 것은 현대 단모음이라 현대는 10개고, 네, 이 당시 만들어졌을 때에는 초출자와 합해서 7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이중모음인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이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그거를 이중모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운용법입니다. 운용법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언급을 살짝 했는데요. 연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밑으로 이어서 쓰는 것을 연서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순경음이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거기서 표시된 거는요, 입술 가벼운 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순경음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입술 순자겠죠. 우리 입술 소리 무브뿌프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무브뿌프에만 아래 이응을 붙이는 이게 연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V는요, 순수 국어에다가, 자, 이런 거구는 전부 다 동국정우식 한자음에 사용했다고 나오는데요. 동국정우식 한자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한자의 원래 발음, 즉 중국 발음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발음을 한자에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만든 발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거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고 후대 왕들에게 권계를 하는 그런 악장 가사죠. 자, 그래서 이런 용비어천가나 훈민정음, 언해본 등 15세기에만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16세기 넘어가면서 많이 사라져서 15세기와 16세기를 구분짓는 글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서입니다. 나란히 병자예요. 옆으로 나란히 쓰는 건데요. 각자 병서는 우리 지금 된소리처럼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이고, 하병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뒤에 것을 된소리로 읽으시면은 이거 순서대로 끄뜨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점점 사라지다가요, 근대까지 마지막 시옷계 하병병서만 살아남고요, 결국에 이거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부서법인데요. 붙이는 겁니다. 붙일 붙자. 자음에 모음을 붙인다라는 건데, 이거는 쉽습니다. 우리 모음 중에요, 이렇게 위에 해당되는 오, 우, 요, 유, 이거는 초성의 아랫부분에 쓰기 때문에 하서라고 하고요. 우서는 초성의 오른쪽 부분에 쓰는 그런 모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서, 우서 뜻만 정확히 아시면 별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성음법은요, 우리말은요, 한 그죠? 한 글자당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해서 하나의 발음 단위로 삼는다. 그게 바로 성음입니다. 소리 음자겠죠? 자, 이 음운 체계가요, 우리 훈몽자회라는 책에 설명이 돼 있는데요. 이 훈몽자회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용 한자 교습서입니다. 그래서 중종 22년에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편찬을 했답니다. 자, 권두의 책 머리에 이런 일러두기 내용이 있는데요. 한글을 반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모의 명칭 순서, 자,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아음이죠. 그 다음에 설음이죠. 순음이죠. 치음, 후. 자, 이렇게 아설순치 후, 그 다음에 이체자, 요 순서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도요, 기본자 하고요, 초출자, 제출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처음 팔종성법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처음에 훈민정음 만들었을 때 종성은 뭐라고 그랬죠? 초성, 부용, 종성, 초성을 다시 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가 되면요, 자, 1527년 16세기죠. 팔종성법으로 중세국어의 받침이 바뀝니다. 즉, 받침 8개만 통용이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초성의 체계 총 16자입니다. 열이 니은 빼고요. 이거는 음가는 없이 문법적인 것만 있기 때문이죠. 자, 초성, 중성, 통용 8자, 즉 초성이나 받침에 쓸 수 있는, 즉 이 팔종성법, 받침에 올 수 있는 8개가요. 가나다라, 마바사, 예디응까지입니다. 예디응은 받침에 등장을 하는 이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초성 혼자 쓸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받침은 예디응, 그 다음에 이때 초성에만 쓸 수 있는 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성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11자라는 거, 그죠? 이렇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표기법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문자들을 썼을까 쓰는 건데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연철은요, 이어적기예요. 즉,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쓴다라는 겁니다. 15세기에는요, 무조건 다 이어적기로요, 소리 나는 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 이 분철, 끊어적기는 지금 우리가 단어와 조사나 어미를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쓰잖아요. 이게 지금의 끊어적기와 같은 분철이라고 하는데요. 근대국어에 나타납니다. 근대국어 이후에 정착이 된 거는 20세기 들어와서고요. 자, 그러면 이 혼철은 무엇이냐? 우리 중세국어가 조금씩 문법적 체계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요, 훨씬 실생활과 가까운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때요, 분철은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한 글에 다 혼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이어적기를 써야 할지 아니면은 받침에 써야 할지 이런 혼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요, 받침에도 쓰고 다음 연음되는 데에도 쓰고 두 번 쓴 게 바로 거듭적기예요.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샘, 그 다음에 이라는 조사가 붙습니다. 그럼 이건 소리 나는 대로요, 샘이라고 쓰는 게 이어적기예요. 이걸 제대로 쓰면 샘이, 지금 끊어쓰기가 바로 이거잖아요. 거듭적기는요, 어디다 써야 할지 고민될 때 에라 모르겠다 받침에도 그 다음에 다음 자에도 이어서 두 번 쓰는 게 바로 거듭적기입니다. 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조사가 있을 경우에. 어간과 어미도 똑같습니다. 자, 어간 같은 경우에 높다에 은이 붙는 건데요. 이거 역시 소리 나는 대로 높은 이어적기가 돼 있고요. 현대처럼 높은, 자, 나눠서 이렇게 끊어적기가 돼 있고요. 자, 이 경우에는 원래 기본형이 높다, 피읍 받침인데 우리 팔종성법에 따라서 피읍은 받침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음가인 비슷한 비읍을 써주고 여기에는 그대로 원래 저 피읍의 그 높다에 이게 올라가서 높은이라고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종성표기법입니다. 자, 15세기에 처음에 사용됐을 때는 초성, 부용, 종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훈민정음의 17자 모두 받침으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원을 밝혀 적었고요. 그러다가 이게 16세기 들면서요, 바로 팔종성법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여기 나오는 거는요, 우리 이 당시 썼던 아설순치후 요 순서대로 표기를 한 거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가나다라, 마바사, 예디응 요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표음적 표기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했던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이런 거입니다. 자, 즉 원래는요, 꽃이요, 지읒 받침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초성, 부용, 종성을 사용했네? 15세기 글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16세기 중세국어 넘어가면서는 같은 계열, 같은 소리값을 가지고 있는 팔종성 중에 하나로 변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럼 팔종성을 계속 썼느냐? 아니죠. 우리 근대국어로 넘어가는 17세기부터가 되면요, 이마저도 칠종성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순해요. 디귿의 소리값과 시읒의 소리값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이걸 시옷 하나로 통일을 해준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디귿이 빠져서 시옷으로 통일됐다는 거, 예디응이 그냥 이응으로 통일이 됐다는 겁니다. 예디응은 중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요,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라지게 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7가지 받침을 사용한다는 규정이 바로 표음적 표기법이다. 그래서 디귿, 시읒, 시옷으로 통일시켰다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때도요, 우리 사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이런 사성체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음의 높낮이죠. 우리도 처음에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 사성, 바로 방점을 글자의 왼쪽에 이렇게 찍어서요, 이렇게 방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까지는 우리 글에도 글자 왼쪽에 점들이 있었구나,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을 했구나.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이 4가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 있습니다. 평성은요, 점을 찍지 않아요. 그래서 점이 왼쪽에 찍지 않은 소리는 우리 아래로 그냥 낮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활, 효, 배, 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상성은요, 2점, 아까 2점 제가 찍었죠? 아, 이런 소리예요. 2박자죠. 그래서 돌, 눈, 말, 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성은요, 점 하나 찍어서요, 처음과 끝이 높은 소리, 즉, 갈, 배, 따, 말 이런 식으로 높은 소리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입성은요, 마음대로 찍어도 돼요. 자, 이거는 받침에 닿는 소리 있잖아요. 랏, 닷, 삽 이런 식으로 닿는 소리가 받침에 올 때요. 즉 안울림 소리로 끝나는 기읍, 디귿, 비읍 요런 계열이요. 자, 이런 계열일 경우에 입을 빨리 닫는 그거를 입성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요 사성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임진왜란 이후에요. 유일하게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현대국어에까지도 바로 상성이요. 우리 두 박자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말 그 지금 장음 단음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밤과 밤 이런 식으로 그걸로 남아서 장음에는 그죠? 장음에는 우리 오른쪽 점을 찍잖아요. 요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남아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거는 동국정우식 한자 표기법인데요. 동국정우식 표기법은 세종 29년에 완성돼서 30년에 간행한 최초의 의문서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이런 의문체배를 모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성체계도 나온 거겠죠. 자, 동국정우식 한자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종 당시에 우리가 쓰던 현실적인 이런 한자음들을 이렇게 똑같이 중국의 원음에 가깝도록 개정을 한 겁니다. 실제 통용음과 우리가 발음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원음을 좀 최대한 구현하고자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세조 때 이 초기 문헌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점점 소실이 됐으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 훈민정음 언해라든지 월인청각지곡 같은 이론 악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요. 자,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동국정우식은 뭐냐면요. 삼성 체계를 다 써준, 삼성이래. 초성, 중성, 종성. 요 삼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써주는 거예요. 자리에 자리값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예비음으로 받침자리까지 무조건 다 채워주는 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한자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용례를 보시면 중국 원음에 가까운 거 이건 편안할 편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중국 발음으로 삐언 이렇게 읽는데요. 그래서 그 발음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 다 채워서 구비를 했고요.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디응이나 이 순경음, 미음 같은 거 우리 아까 순경음, 비읍 말고 미음 뭐 쌍비읍, 피읍 이런 경우에 우리 음가 이런 동국정우식 표기를 할 때 사용했다 얘기 드렸죠. 자, 그 얘기가 바로 요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영보래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게 리을 받침은요. 한자일 경우에 반드시 리을 여린이응으로 표기를 해서 자, 이 여린이응이 우리 발음상 음가는 없지만 뭐라고 그랬죠? 바로 문법적인 표기라고 그랬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면 표기는 이렇게 됐지만 느가 아니라 느 이렇게 그죠? 이런 표기로 디귿으로 읽게 하거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 뒤에 한 글자가 있을 때요. 이 여린이응이 있으면 된 소리로 표기를 해라.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말 받침 우리말 받침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영보래가 아니다. 뭐 요 정도고요. 자, 사이시옷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시옷 규정은요. 명사와 명사가 연결될 때 그 사이에 들어가는 사이시옷, 즉 관형격 조사, 지금 얘기하면 뭐뭐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림소리 뒤에 울림소리라는 건 미은, 리을, 미음, 이응 요 뒤에 체언과 체언 사이에 다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15세기에는 많이 쓰이다가요. 두시언에 16세기 이후부터는 모두 시옷으로 통일돼서 글자 사이에 갑자기 시옷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의라는 관형격 조사로 사용이 되었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좀 표로 용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선행음이요. 자, 한자어일 경우에 그다음에 우리말일 경우에가 다르게 있는데요. 한자어에 우리 아까 울림소리 말씀드렸죠? 자, 이런 이응, 니은, 미음, 순경음, 비읍, 이응. 자, 이런 경우에는요. 사이소리, 기역이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시옷 외에도 이런 기역을 사이소리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얘는 글자 다음에 바로 또 기역이라는 게 혼자 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관형격 조사의 뜻이구나. 니은 다음에는 디귿이구나. 자, 그래서 봤을 때요. 같은 계열을 한자일 경우엔 사이소리로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자어 아래 뒤에 안울림 소리가 올 때
앞부분은 울림소리, 뒤에 안 울림소리가 올 때 같은 계열의 사이소리를 관형격 조사로 넣어주는구나. 자, 순수 국어에도요, 울림소리, 리을도 어차피 울림소리에 해당되니까요. 시옷, 이게 보통 나중에 합쳐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즈, 그 다음에 안 울림소리는 스, 울림소리가 연결될 땐 즈, 그 다음에 이런 글자가 돼 있을 때는 네, 여린 이응을 써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가 소실된 그 순서에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없어진 글자는요, 바로 여린 히읗입니다. 15세기에 사용이 됐어요. 우리 동국정우식 한자음, 그 다음에 뭐 이영볼에 여기서 아까 등장을 했었죠. 문법적인 리을 여린 히읗을 디귿처럼 발음을 해주라고 거기서 나온 게 이영보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소리에서 우리 박으로 앞에서 배웠듯이 음가 없는 이응 다음에 사용이 되든지 아니면은 고유어일 경우에 리을과 그런 비읍 디귿 사이에 네, 대신 여린 이응이 써주던지 자, 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된소리 부호 리을 히읗이 여린 이응이고 뒤에 그죠 비읍이 왔을 때 우리 이걸 발음을 할 빼이셔도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음이라고 하는 건 구별부호인데요. 글자를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놈이라고 하는 건 이 뒤에 니은을 정확하게 따로 구별지어서 발음을 하자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못할 놈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없어진 게 순경은 비읍입니다. 이건 세조 이후에 사용이 되는데요. 이 표범이라고 읽었겠죠? 이게 이응으로 바뀌고 나중에 비읍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순경은 비읍은 보통 우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읍 불규칙 용언 우리 돕다 같은 경우에 아를 붙으면 도와가 되잖아요. 이 불규칙에서 원래는 순경은 비읍을 써서 도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16세기 들어가면서 도와 이응으로 바뀌어지고요. 그 다음에 파생부사 역시 똑같습니다. 쉽다가 이라고 파생이 되는 경우에 수위라고 이게 바로 15세기 글자에 등장을 하고요. 16세기에는 이게 수이라고 바뀐 게 네, 눈에 보입니다. 그게 지금은 쉬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자, 이 순경은 비읍 두음과 종성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 직전에 즈 소리가 나는 반치음이 사라졌는데요. 이 명사 같은 경우에 쓰여진 마음, 이게 마음. 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거는 사실, 네, 이 아래아가 바뀐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즈 발음이 으로 바뀌었구나. 그 다음에 시옷 불규칙 용언에도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죠? 시옷 계열 다음에 예, 울림소리 이응이 나오면은 즈 이렇게 집어넣었다. 자, 그 다음에 울림소리 사이로 쓰였다. 앞부분에서 본 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게 바로 아래아인데요. 사실 음가, 소리는 이게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발음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음가는 17세기에 사라졌지만 모양 자체는요. 이 19세기까지 모양은 그 글자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음가는 소실돼서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 첫 음절이 먼저 바뀌었는데요. 둘째 음절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첫 음절에서도 아로 바뀌어서요. 우리 읽을 때 이 아가요 둘째 음절에 있을 때는 을로 읽으시면 되고요. 첫째 음절에 있을 때는 아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음운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화라고 있습니다. 이화라고 하는 거는요, 같거나 비슷한 음운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는 거예요. 즉, 다르게 바뀌다, 이런 뜻입니다. 자음이화와 모음이화가 있는데요. 거북이 같은 이 거북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거북이었어요. 그런데 이 받침 비읍이요, 그죠? 비읍과 비읍이 만나기 때문에 다른 글자로 바뀌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혹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합니다. 자, 붓 역시 지금의 붓이라고 했는데 같은 계열의 자음이 초성과 종성에 동시에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네, 다른 계열로 바꿔서 눈에 잘 띄도록 하는 거고요. 모음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서르 이게 바로 서로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죠. 왜 처음엔 서로였냐면요. 우리 15세기에 이 처음에 훈민정음을 만들 때 세종대왕이요.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양성모음끼리는 양성모음, 음성모음끼리는 음성모음. 그런데 이게 발음이나 현실적인 규정에 너무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15세기 말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요. 많은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음 조화가 파괴돼가는 과정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강화예요. 이거는 분명히 좀 더 느낌을 세게 하는 게 바로 강화겠죠. 자, 대표적인 게 된소리 대기, 거센소리 대기, 모음 강화가 있습니다. 된소리는 말 그대로요. 우리 불휘 이런 단어를 뿌리 이렇게 세게 발음을 한다. 거센소리도 고였는데 코라고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변형되었다. 음운이. 자, 모음도요. 펴에 원래 어가 붙는 건데 펴, 아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한 음을 주려고 이렇게 만든 강화입니다. 자, 이와에 해당하는 단어는 모두 강화에도 해당이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와도 전부 다 강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음은 첨가 이것도 강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좀 더 그 니은 첨가 같은 것도 소미불이 아니라 솜니불 정확한 또박또박한 강화된 발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유추예요. 혼란한 어형을 기준형으로 통일을 시킨다. 자, 그래서 사을, 나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열을과 비슷한데 같은 숫자의 계열인데 어떤 건 이응을 쓰고 어떤 건 히읗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형을 두고 다 같은 계열 통일을 시키자. 그게 바로 유추고요. 모음조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끼리 연결하는 겁니다. 양성모음은요. 아래아, 그 다음에 오와 아 계열이고요. 음성모음은 의, 어, 우 계열이에요. 그래서 15세기엔 철저히 지켜졌다가 이게 후반부터 점점 문란해지기 시작했구나. 자, 구개음화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드트 계열이요. 그죠? 여기 이나 반모음, 이나 야여요유 이게 반모음입니다. 이 앞에서 즈츠츠로 바뀌는 이런 걸 바로 구개음화. 그래서 어쩌라 이거를 어때라. 그래서 첫음이나 이런 디귿 대신에 지읒이 와 있는 경우 지읒 대신에 발음상 지읒 대신에 디귿이 와 있는 경우에는요. 현대국어로 읽을 때 우리 지읒으로 구개음화를 해서 이렇게 읽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연결해서 볼게요. 이번엔 자음의 탈락과 첨가입니다. 자, 예전에는 앞이요. 이 받침 리을 피읍을 썼는데 요거를 자음을 단순화해서 이렇게 써주고요. 갖추다. 자, 이거 역시요. 원래 갖추다. 여기서 감추다. 그래서 감추다. 자, 이런 식으로 자음이 탈락되기도 하고 첨가되기도 하면서 변화 과정을 겪습니다. 원순모음은요. 우리 무브뿌프 입술음이죠. 순음 앞에 뒤에요. 오나 우 입술이 동그래지는 게 오, 우 이런 거잖아요. 요런 게 올 수 없다라는 게 원순모음화. 그렇게 오는 게 원순모음화인데요. 우리 중세국어에서는요. 원순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 불, 풀이 아니라요. 물, 불, 풀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원순모음화가 15세기 중세국어에는 사용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구개음화도 사용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용되는 방향으로 바뀌어갔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설모음화는요. 이 모음 앞에서 다른 모음 앞에서 의가 이로 바뀌는 겁니다. 시옷, 비읍, 치읓 아래에 의가 있는 경우에 이것이 바로 이로 바뀌는 이런 현상인데요. 싫다, 이거를 우리는 지금 싫다라고 바뀌어서 표현을 하죠. 자, 이런 게 바로 전설모음화. 자, 설치음화는요, 리을과 관련된 겁니다. 설전음인 르, 첫음에 있는 리을이요. 받침 리을에 바뀌는 현상으로요. 이런 불규칙 용언인데요. 자, 이거 아래 거 예시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마르다. 자, 이러고 마르에다가요, 아가 붙었다라고 이렇게 연결어미를 붙였을 때, 연철, 이어적기 같은 경우에는 마라고요. 분철은 말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연철이든 분철이든 이렇게 마라 이렇게 쓰지 않고요. 리을, 이응형이라고 그래요. 리을, 이응형 이렇게 나누어서 썼다. 자, 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다 이런 건데요. 자, 니르에다가 어를 붙습니다. 자, 그러면 니르어, 니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분을 해서 리을, 이응형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자, 리을, 리을형이 리을, 이응형으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설치음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모음화는요. 자, 이렇게 이소리죠. 이 아래에서 이 선행 모음, 이로 시작하는 이런 야, 여, 요, 유 해당이 되겠죠. 이게 단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스, 즈, 츠 자체가요. 이 선행 모음과 비슷한 스, 즈, 츠
이런 식으로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발음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모음으로 변화해서 구분시켜주는 이런 걸 단모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좀 더, 다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형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론은 말 그대로요, 어떤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먼저 체언과 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체언 봅니다. 체언은 우리 명대수 지금 얘기하는 거 몸체가 될 수 있는 단어겠죠? 명사, 대명사, 수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명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 크게 고유명사,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보통 명사는 우리 어떤 사람, 무언가를 지칭하는 이런 걸 보통 명사라고 하고요. 의존 명사는 혼자선 쓰일 수 없지만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는, 띄어쓰기도 다 되는 이런 걸 의존 명사라고 하죠. 자, 의존 명사에 어떤 게 있냐면요. 보편적인 이런 보편성을 가진 것들. 자, 예를 들면은 할 배 있어도 할 바가 있어도 이런 거. 그다음에 짓느니 한숨이요, 지느니 눈물이라 이런 이 같은 경우가 있고요. 서술, 따름, 임이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가는 대로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몇 지위를 들어뇨, 단위. 그다음에 특수성, 시간, 이유, 장소를 나타내는 사, 뭐 요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게 그냥 의존명사에 해당이 되는구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명사는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인칭대명사는요,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요. 누구인지, 누구냐 잘 모르는 사람일 때 이런 거 미지칭이라고 그러죠. 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아무나 그렇게 일러라, 아무에게나 일러라,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부정칭일 경우에는 아모라는 걸 쓴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뭐 줄줄 외운다기보다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현대국어로. 그런 문장 같은 거를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는요, 뭐 이런 식으로 현마, 여기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다. 자, 수사는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가 있는데, 뭐 하나이, 둘, 하나 차이, 둘 차이, 조금 그 뒤에 표현들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자, 다음은 조사입니다. 조사는 크게 격조사, 서술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이 뒤에 좀 더 있습니다. 자, 먼저 주격조사부터 보시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15세기에는 주격조사가 전부 다 이 형태만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순이 가라는 가를 쓰잖아요. 이 가가 나온 거는 근대국어 이후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세국어 때는 이만 쓰였구나. 자, 이 이렇게 아예 쓰이던지요. 받침이 있으면은 이가 쓰여서 어쨌든 뭐 15세기에는 이어적기를 했기 때문에 받침 자리에 이, 원래는 셈인데 우리 이어적기를 했기 때문에 셈이 이런 표현이 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아예요. 모음으로 끝난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이만 붙여줍니다. 요거는요, 공자가예요. 공자간데, 자, 가 대신 이만 이렇게 붙여서 공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예 이 뒤에는요, 이를 한 번 더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음생략. 그래서 이거는 뿌리가 깊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주격조사를 집어넣어서.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술격조사는 주격조사와 같습니다.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모음만 쓰지 않는 경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는 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래아를 쓰는 의, 그 다음에 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요거 역시 다양하게 쓰였고요. 이가 탈락되면서 모음 아래 이렇게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 모음 아래에 있는, 자, 요게 그냥 그러기, 의, 즉 의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요, 이만 붙여서 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 자, 다음은 관형격 조금 우리 시옷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시옷으로 전부 다 통일이 되었다. 그래서 높임명사, 무정명사 뒤에 대부분 이렇게 사이시옷처럼 시옷을 집어넣어줬구나. 자, 다음은요, 부사격 조사입니다. 우리 지금 부사 사용되는 그 범주와 똑같아요. 처소 어디에 예. 자, 이렇게 쓰였고요. 원인, 자, 이유죠. 그래서 에나, 예, 으로 이런 게 쓰였습니다.
자, 도구로 우리 뭐뭐로써, 뭐뭐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있었고요. 비교조사, 자, 비교부사격 조사는요, 뭐뭐보다, 이게 바로 도곤이에요. 뭐뭐보다 낫다, 도곤. 그 다음에 뭐 이라와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널라와 시름한 나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뭐뭐보다, 으로나 뭐뭐 두고, 도곤 아니면 뭐뭐라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에게, 에셔,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앞뒤 비교하는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이런 표현 썼죠?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앞뒤 중국과 비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고성이 동부하시니 옛 성현들과 같은 비슷하시니 뭐 이런 식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을과 르이 있는데요. 이게 목적격 조사에 혼란이 있다가 나중에는 을을 둘 다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을을 잘못 쓴 이런 걸 목적격 조사의 혼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세국어나 초기 근대국어에 많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혹격조사 부르는 겁니다. 임금, 아가 아니라 임금, 하, 누구, 야, 그 다음에 누구, 이어, 도리어, 다리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혹격조사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사 중에서 보조사, 보충을 해주는 조사가 바로 보조사겠죠. 강세, 세기를 나타내는 보조사가 있습니다. 자, 보조적 연결어미나 조사 아래, 즉 공부를 하여, 이거 연결어미잖아요. 자, 이런 조사 아래에 기역을 붙여서 우리 이렇게 강세하여, 이걸 강하게 해주는 거고요. 자, 곰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사나 보조적인 연결어미, 자, 명사 아래에 써준다. 예시를 보면 훨씬 쉬워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높이 곰 돋으시오. 자, 이거 달아. 높이 좀 돋으십시오. 그래서 높이 인데요. 이건 강조긴 하지만요. 이거를 우리가 강조로 현대어로 조금 의역을 하자면 높이 좀 돋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곧. 이건 체언 아래서 쓰이는 건데요. 그죠? 하다가 이 경계할 개자예요. 계행 곧 없으면, 계행만 없으면 이런 식으로 강조의 의미고요. 자, 이거 역시 오늘 자이라고야. 자, 이렇게 명사나 용언 아래 사용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있든 이거 끈이야 그칠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끈입니다. 끈 있든 그칠이니까. 자, 끈 있든 이거 명사 다음에 강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붓이라고 하는 거는요, 곧과 같습니다. 그래서, 곧을 쓰이든지 아니면 붓을 쓰이든지 두 가지 다 비슷하게 쓰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은요,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 하면은 요런 보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타 보조사는 뭐 대조를 나타내는 은는이 있고요. 이거 자,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것뿐 단독, 이것만 지금 쓰는 것과 형태만 다르지 의미는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조사, 앞뒤 거 뭐뭐와 연결시켜주는 와와 과가 있고요. 이며, 뭐뭐랑, 뭐뭐하고, 뭐뭐하면,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접속조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요, 지금과 모양이 다를 뿐이지 의미나 의문체계는 비슷하고 조금만 다르니까 그런 것과 연결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공은요, 어미 변합니다. 체언에 조사가 붙었을 때 이 조사들이 어떻게 바뀌냐,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뭐 간단해요. 기억 어떻게 바뀌느냐, 히읗이 어떻게 바뀌느냐, 아즈, 여즈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자, 지금 예를 든 겁니다. 먼저 기억 복용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나무는요, 원래 나무가 원래 정확한 단어입니다. 자, 주격조사 이가 쓰였죠. 그래서 이를 붙여서 남기라고 쓰였고요. 그죠? 그리고 뭐 연기 이런 식으로 기억이 들어가서 활용이 됐다, 어미가 변화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이 더 추가가 돼서 이런 식으로 남근, 연근 이런 식으로 쓰였고요. 목적격도 기억이 추가가 되면서 남갈, 연글 이렇게 됐고요. 자, 부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계, 연계 이렇게 했는데 뭐뭐와라고 하는 것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기억이 들어가지 않고 나무와 연의와 그냥 와 과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에는 남기라, 연기라 여기는 기억이 붙었죠. 자, 그 다음에 히읗 고경도 마찬가지예요. 한알 이게 원래인데요.
하날히. 자, 여기도 히읗이 들어가서요. 주격조사 붙었고요. 자, 보조사 차이를 나타낸 거고, 하늘은 은이 아니라 하늘흔 히읗이 들어갔고요. 활용. 목적격도 하늘흘 이렇게 활용됐고요. 하늘해. 자, 똑같습니다. 자, 하늘夸따夸. 자, 이거는 히읗이 그냥 강조가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됐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하늘히라 따히라.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즈, 여즈 마찬가지입니다. 자, 앙이, 영이. 자, 이것도 그냥 아즈, 이, 그죠? 이게 그냥 아래로 나와서 이가 그냥 붙은 거고요. 나머지 은, 을, 그 다음에 의 똑같고요. 와 붙고요. 서술격 조사도 이라 그냥 이렇게 붙였구나.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고, 아, 기억이 활용이 된다. 히읗이 활용이 된다. 그 다음에 즈가 아래로 붙어서 활용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용언과 엄입니다. 용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말의 활용을 이야기하는 동사, 형용사 이런 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활용을 할 때 우리가 어미를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요. 자, 먼저 선어말 어미를 볼게요. 우리 어말 어미 앞에 붙어서 어떤 의미를 도와주는 거를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오와 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와 우는요, 삽입되는 형태소로의 기능을 하는 네, 이런 선어말 어미입니다. 종결형이나 연결형에 붙으면요, 일반적으로 1인칭 주체. 자, 이런 거예요. 내가 28자를 맹가노니, 맹갈다예요, 기본형은. 거기에 오가 붙어서 맹가노니, 누가? 내가 28자를 맹갈다에다가 오니가 붙어서 맹가노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결형이나 아니면 연결형에서. 자, 두 번째는요, 주관적인 의도를 나타냅니다. 자, 예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너 다시 모지 아니 단정히 하리라. 즉, 여기서요, 하리라. 이건요, 하오리라. 하리라가 아니라 홀이라도 돼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하다인데, 하다의 어근인 하와 여기 오라는 이런 모음이, 3인 모음이 들어가서 홀이라라는 표현으로 된 겁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에서는 목적격 활용을 표시를 한다. 자, 이거 역시 오를 집어넣습니다. 딸이 낳은 아들. 자, 원래 낳은인데요. 딸이 낳다에다가 오를 붙여서 이어적기 된 거죠. 딸이 낳은 아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네, 우리 선어말어미 오와 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오와 우는요, 우리 모음 조화에 따라서 오를 쓰던지 우를 쓰던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용언의 이제 어감이 바뀌는 불규칙입니다. 자, 시옷 불규칙, 비읍 불규칙, 디귿 불규칙. 자, 이런 식이 있는데요. 끝소리 시옷이 모음 앞에서 즈로 바뀌는 거. 즉, 닛다. 자, 닛에다가요, 어간에다가요, 은이가 붙입니다. 그러면 닛스디가 아니라 니즈니. 모음 앞에서 니즈니. 이게 나중엔 이은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래서 현대어에서는 시옷이 탈락된 채로 이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비읍 불규칙도 뭐 비읍이 모음 앞에서 우, 그래서 돕다에 아가 붙으면 돕아가 아니라 도와, 이렇게 현대어에서는 삭제됩니다. 오나 우로 바뀌어서 이게 이응의 오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도와가 된 겁니다. 자, 디귿 불규칙은 끝소리 디귿이 모음 앞에서 리을로 바뀌었다. 그래서 깃다에 붙어서 길어 소리 나는 대로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바뀐 것들 아니면 이런 기준점이 되는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발음을 해보시고 예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어미 바뀌는 걸 한번 볼게요. 어미 디귿이요, 모음 이 아래에 어미 첫 소리가 디귿으로 시작되는 것이면 리을로 바뀐다. 자, 이게 뭐냐면요, 뭐뭐 이더라, 이에다가요 더라가 붙었는데 이게 바로 다음에, 그죠, 첫 소리 이것이요 리을로 바뀌어서 이러라. 자, 그 다음에 모음 있고요. 첫 소리가 디귿일 경우에는 이로다. 즉, 모음 다음에 첫 소리 디귿이 나오면은 그냥 같은 울림소리 계열인 리을로 바뀌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역 역시 이나 야여유유 반모음이죠. 리을 아래에서 기역이 이음으로 바뀐다. 자, 이겁니다. 다외 고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다외 고의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어서 다외오. 알건을 역시 리을 다음에 알언을 기역이 이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오화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서술격 조사에서 바뀌는 겁니다. 뭐뭐 이오대. 자, 이거를 뭐뭐 이로대, 뭐뭐 로대 이런 표현 쓰죠. 자, 그 다음에 야불규칙은요. 하다 이 동사의 끝이요. 탈락이 되지 않고 바로 야계통, 아 대신 야계통이 붙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하다에 아서가 붙는 거예요. 지금 현대국어로 따지면. 그럼 우린 하야서가 아니라 하야서 그냥 이 아를 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다 동사일 경우에는 이런 야불규칙, 즉 규칙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놓은 것이 불규칙들이기 때문에요. 예시를 가지고 조금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음에는 단어의 형성 우리 들어가 볼 텐데요. 단어 형성은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단어 형성과 비슷합니다. 파생과 합성이 있잖아요. 파생이라고 하는 것은 접사를 붙여주는 거고요. 합성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어근, 뜻이 있는 거를 합해주는 겁니다. 자, 먼저 파생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명사, 부사, 용언을 파생시키는데요. 명사라고 하는 건 동사의 어간, 그죠? 바뀌지 않는 부분, 여기에다가 명사를 붙이는 겁니다. 파생 접사로 뭐가 쓰였냐면요. 옴과 um이 쓰였어요. 자, 그럼 명사로 바뀔 때 어떻게 되냐? 웃다의 웃이라는 어간에다가 같이 모음 조화를 맞춰서 그래서 그래서 웃음이 된 거고요. 형용사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용언이잖아요. 동사, 형용사. 자, 이걸 명사로 파생시킬 때는 의를 쓰였습니다. 그래서 길다의 길에다가 명사형 접사 의를 붙여서 길의.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길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 길다의 이를 붙여서 길이 이렇게 명사형으로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길이. 그런데 이거를 의를 붙였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부사 파생입니다. 이것도 형용사 어근에다가 부사 파생 접사인 이를 붙입니다. 발다에다가 이를 붙여서 발기, 어근에다가 이, 오, 우에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넘다에 우가 붙어서 너우,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것들 부사 파생이고요. 자, 용언으로 파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사나 부사에 하다를 붙이는 거죠. 쉽습니다. 말에다가 하다를 붙이면 말하다. 그 다음에 뭐 비읍계 접사를 붙이면 꽃에다가 답다 이런 식으로 꽃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합성법은요. 두 개가 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동사 합성, 형용사 합성이 먼저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빌다와 먹다가 합쳐져서 빌먹다. 그 다음에 좋다와 굿다가 합쳐서 좋굿다. 명사 역시 그냥 손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런 파생법이나 합성법과 비슷하다는 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어의 의미 변화되는 거를 한번 보면요. 요거는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다, 다니는 행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가느다라타죠. 그 다음에 예전에 괴다, 이 사랑하다. 그 다음에 사랑하다는 생각하다라는 뜻. 비슷해 보이지만요. 발음상은 비슷하지만 의미 구분은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름과 여름, 이건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거예요. 여름이 바로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요. 여름은 열매를 뜻합니다. 자, 다리와 다리. 자, 이것도 다리가 사람의 다리, 다리는 건너가는 다리. 못도요, 디귿 받침을 쓰면 못하다. 아니면은 우리 이런 실제로 못 박는 그 못이고요. 그 다음에 시옷 받침을 쓰는 못은 연못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자, 미다는요, 움직임이에요. 흔들리다. 미다는 미워하다. 그 다음에 하다, 지금 쓰는 것과 똑같다는 건 많다의 뜻이고요. 우리가 하다, 어떤 행위를 하다는 아래아를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을, 이게 가을로 바뀌었죠. 가을, 자, 순경은 비읍을 쓰면은 이거는 고을이 되는 거고요. 자, 날도 역시요, 매일매일의 날, 아니면은 아래아를 쓰면 칼날. 자, 일다, 일어나답니다. 근데 니르다 하는 게 바로 말하는 거, 이르다,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좋다. 이거 우리 좋답니다. 그럼 좋다는 무엇이냐? 깨끗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것은 현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것들이 중세의 그 국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순경은 무브프프는 원순모음화가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물이라고 쓰고요. 물은 무리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합용병서를 쓴 쓰다는 사용하다. 그 다음에 각자병서를 쓴 쓰다는 이 적다의 의미겠고요. 한 아래아를 쓰면은 하나, 하다, 한타 많다죠? 자, 이 하다 많다의 하는 많은 이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 많이 했습니다. 곧 디귿 받침은 어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곧 이러이러할 거야. 즉 이러하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꽃을 뜻하는 건 지읒 받침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낮 지읒 받침이 밤낮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녁은 나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닙과 입. 자, 닙은 잎사귀, 입은 출입구. 그 다음에 말과 멀. 말은 언이고요. 말은 타는 말이죠. 그 다음에 뇌. 이거 뇌도요. 뇌 하면은 들이고 뇌 하면은 산이 되는 거죠. 자, 소, 연못입니다. 쇼가 바로 읍매하는 동물 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고어의 의미 중에 우리 많이 등장을 하는 이런 것들 한번 봐줬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 국어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 지금 문법과 비교를 해보시고요. 이런 중세 국어 있으면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나가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고대 국어 통사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